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택 통계의 이해와 주택시장 트렌드라는 주제입니다. 주택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통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통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최근에 주택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조금 더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또 혹은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나한테 맞는 정보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총 3개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 지표 중에 주택 가격과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 지표 중에 수요와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택시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중요한 주택시장의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통계를 제가 이 주제를 잡았는데 이 주택 통계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들이 과거에 주는 것들은 가격이라든지 뭐 공급 이 정도였지만 지금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통계들이 있고요. 이런 통계들이 또 그 구분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주택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가장 고가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아주 좋거나 주택시장이 아주 나쁠 때 모두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죠. 그래서 주택시장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이기도 하지만 평생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구입을 하고 혹은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하고 팔아야 되는 그런 재화죠. 그래서 이런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지만 개인의 안정적인 주거,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죠. 이것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고 주택을 통한 자산 증식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택 관련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공급 관련된 내용들만 발표를 했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분화도 좀 부족한 편이었죠. 지금은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소위 이제 그 연구기관이나 뭐 이제 이런 데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주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예측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그런 범위 자체도 모든 지역들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만 볼 수 있었지 지역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시장이 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전국적으로 지표를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고 수도권이 오를 때 비수도권도 오르고 수도권 내에서도 뭐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올랐다가 비슷하게 떨어지거나 이제 추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폭 자체는 다소 다르긴 했지만 그런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도권 서울이 막 오르는데도 비수도권 오르지 않고 또 서울에서도 어떤 지역은 되게 많이 오르지만 어떤 지역은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판단을 해야지만 개별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유튜브라든지 혹은 블로그라든지 다양한 이제 매체 활동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향후 영향에 대해서 혹은 지역별로도 뭐 서울 특정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쪼개지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 맞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지만 본인이 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답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통계학자 중에 통계로 거짓말 하기는 쉬워도 통계 없이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문구를 적어놨는데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통계를 조금 조작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통계를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의 통계를 활용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로 조금 속일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말하려면 또 통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주택시장을 나름대로 본인의 주관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주택시장의 통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전체적인 지표 중에 일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들입니다. 가격에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중위 가격, 평균 가격 이런 것들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장 오래된 통계 중에 하나인 집값 변동률, 그 다음에 공급으로 넘어가면 주택 건설 실정 중에 인허가, 착공, 준공 이런 통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지표들도 있습니다. 수요 지표는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주택 구매력 지수라든지 뭐 점유 소유 형태, 소유 통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 수요를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항상 사용하게 되는 담보대출, 주택 또는 전세자금 대출, 뭐 관련된 주택 보증 통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 가격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주택 가격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근데 주택 가격을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건데 실거래가, 시세, 공시가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거래가는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고요. 시세는 중개업을 통해서 조사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은 저희가 주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개의 지표들을 내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본인이 원하는 주택 가격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첫 번째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는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뭐 소위 이제 우리가 주택 시세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에 대한 믿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실거래가는 주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올려놔도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진짜 딱 맞아. 이제 이렇게 믿음이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실거래가는 저희가 이제 주택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개별 단지별로 거래된 가격들이 다 나와 있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주택 관련 정보 사이트들에 들어가서도 거래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실거래가에 대한 시장의 믿음을 좀 활용해서 좀 약간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경우 중에 하나는 A라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 단지가 원래 그 시세는 뭐 9억, 예를 들어서 9억 5천, 9억 뭐 4천 이 정도의 주로 매물이 올라오고 거래가 되는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한 동 자체가 10억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10억이라고 되는 순간에 이제 9억 5천에 올려놨던 집주인 분들이 우리 아파트가 10억에 거래가 됐네 라고 판단을 하고 주택 가격을 이제 10억 언저리로 다 이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면 이제 살려는 분들은 9억 5천 언저리나 그 이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업소 분들이 그럴 때는 조금 10억짜리 거래된 사실을 좀 늦게 올리거나 이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혹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주택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했다가 이걸 다시 취소하거나 뭐 이런 식을 통해서 개별 단지의 이제 가격이 좀 더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실거래가를 통해서 조금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거래가를 볼 때는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거래된 가격이구나라고 이제 참고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최근 같이 거래가 안 될 때는 실거래가가 이루어진 지 좀
오래된 단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대수가 2,000세대, 3,000세대 이런 단지들은 그래도 한 달에 어느 정도 건수씩은 이제 거래가 되지만 이제 단지 수 자체가 작은 500세대 이하 단지들은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시세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요 시세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개업소들이 올려놓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 114 뭐 이런 기관들에서 이제 주택시장 매물들의 하한가, 상한가,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가격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세는 사실은 실거래가하고 꼭 같이 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매물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주택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어떤 수치를 봐야 되는지, 매물 중에서도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제 아파트의 향이나 위치나 또 개별 동의 층수나 이런 것들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세는 그 중개업소 분들의 매물을 근거로 해서 개별 기관에서 판단해서 올려놓지만 기관마다 올려놓는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이 딱 맞냐 틀리냐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보통 보시면 중위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편차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아파트의 시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들어가면 또 올려놓은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온 매물, 그리고 최근 주택시장이 오르는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단지의 적당한 가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여드릴 것이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사실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가격이긴 한데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팔거나 할 때 저희가 이제 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도 부과되고 혜택도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한 번씩은 한번 판단해야 될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같이 이제 종부세, 보유세 뭐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걸리시는 분들은 이 기준 가격을 통해서 본인의 세금 기준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때 중요하진 않지만 구입하고 나서 세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다음에 매각할 때 이럴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지표입니다. 여기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있죠. 주택시가의 주택시가 표준액의 40에서 80%까지 시가 표준액은 이제 개별 주택 가격 및 공용주택 가격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라든지 우리가 상속 증여할 때, 그 다음 재건축 부담금, 그 다음에 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이런 것들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할 때는 꼭 챙겨보셔야 되는 주택 가격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 지표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올해 주택 가격이 몇 % 올랐다라고 할 때는 개별 단지가 아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지표를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주택 관련 지표를 만들어내는 기관은 총 3군데가 있습니다. K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114에서도 가격 지수를 만들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발표를 하지 않지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KB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KB가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원은 2003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관 다 지표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민은행이 만든 지표하고 부동산원하고 만든 지표들이 상승률이 좀 다르다. 그래서, 시장은 똑같은데 왜 다르지? 라고 이제 해서, 누가 맞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샘플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를 수 있고요. 물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표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조금 더 정확한 방식이라는 것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수와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거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 이렇게 보기 사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 기간별로 쪼개서 보면 이제 지표의 특성에 따라서
변동률이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트렌드를 보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수 산정 방식은 이제 KB는 뭐 칼리 지수라고 표본 가격비 한술 평균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원은 제본수 지수라고 해서 표본 가격의 기하 평균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114는 듀토 지수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설명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특징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 KB에서 만든 그 칼리 지수는 표본 산술 평균을 사용해서 변동률이 조금 더 큰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기하 평균이라는 평균을 쓰는데 얘는 변동률이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그 대신 좀 더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114의 방식은 듀토 지수라는 걸 쓰는데 이게 지수긴 하지만 이게 주가 지수처럼 총액 방식, 이제 전체 주택 가격의 총액 변동을 가지고 쓰는 거라서 변동률이 기본적으로 큰 편이고 주택 가격이 높은 아파트 단지 변동률이 시장에 반영이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변동률이 조금 더 큰 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지표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상승률이 몇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원이나 국민은행, 그 다음에 114 이런 지표들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이제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런 지표들보다는 훨씬 더 변동폭이 크고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실거래가는 한 군데 고점, 저점에 찍히면 이것들이 이제 실제 거래된 사례이고 이것이 이제 주택 가격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고점과 정점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따라서 이제 변동률도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실거래가 지수는 변동률이 좀 크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거래가 지수는 주택가격 지표들이 12월 말이면 12월 달에 지표가 나오고 1월 말이면 1월 달에 지표가 나오는 것과 달리 이제 실거래가는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표가 빨리 나오기 어렵습니다. 산출 방식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 지표는 조금 늦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표들을 볼 때 우리 시장의 변동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볼 때 이제 실거래가가 훨씬 더 변동률이 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시장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판단이 가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출 방식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출 방식 비교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썼을 때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그려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가주택이 크게 변동했을 때는 114 지표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KB, 그다음에 부동산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가주택도 당연히 거꾸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지표들이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표의 안정성하고 시장을 반영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지표를 선정을 했지만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개별 지표들의 산출 방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영향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급 관련된 얘기인데요. 공급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분양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분양, 착공, 준공, 입주 다 시장에 중요한 지표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분양하고 입주 많이 보는데 사실 착공도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로 공급이 분양을 했지만 일어났느냐라는 것가 중요하고 분양은 사실 아파트만이잖아요. 근데 착공은 이제 아파트 외에 이제 다세대 다가구 포함한 전체적인 물량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급을 볼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주택 공급을 우리가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양 시점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죠. 하지만 입주도 중요합니다. 입주는 분양 시점에 주택 소유자가 결정이 되지만 입주 시점에는 분양을 많은 분들이 이주하면서 나오는 기존 주택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전세 시장에서는 입주가 전세 가격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공급을 판단할 때 입주 물량이 전체 시장 분위기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전체 지수를 보여드리지만 해당 지역을 볼 때 그 지역에 있는 분양이나 착공, 그다음에 준공, 입주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르게 좀 보셔야 공급에 의한 그 개별 시장의 영향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주택 재고인데요. 주택 재고는 해당 지역의 주택에 있는 물량이 얼마나 충분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재고를 가지고 주택 보급률도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재고는 분양이나 준공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택의 수에서 멸실된 주택을 빼서 이제 재고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주택 재고가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재고가 늘어나는 시장이었죠. 근데 지역별로 우리가 보려면 이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주택 가격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재고 물량 비중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뭔가 해당 지역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공급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